한국 GM은 첫 수설까지 실제로 그런 이력이 좀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꼭 우리나라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과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지금 부품업체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품업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죠? 신영증권 문영건 연구위원님 모시고 트럼프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우리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내 생산 기지가 없는 뭐 GM 같은 경우에 미국 내 생산 기지가 얼마나 캐파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업체들마다 좀 그렇죠. 차이는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들, 한국 내 자동차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번에 100억 건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50% 정도만 이제 미국 차량이다. 네. 물론 이제 그걸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하면 그것보다 더 낫다라고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 대략 한 180, 190만 대 정도 이렇게 팔고 있는데 네. 한국산이 대략적으로 100만 대 100만 대 정도거든요. 거기다 이제 기아차 멕시코 공장도 있다 보니까 네. 그것도 좀 더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거는 70만 대가 채 이렇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이제 이 미국에서 자동차 현대기아차가 많이 파는 게 분명히 한국 수출에도 엄청난 도움을 줬었던 거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생산을 늘리게 되면은 뭐 관세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은 좀 한국에서 수출을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러한 문제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멕시코, 뭐 일본, 독일 다 좀 공통적으로 좀 고민하는 요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한국 GM은 첫 수설까지 또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그런 이력이 좀 있었던 게 이제 GM의 이력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호주에서도 철수를 했었고요. 그렇죠. 또 유럽에서도 지금 일부 전기차를 팔고는 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거의 기정사 철수를 한 거랑 다름이 없는데요. 예전에 이제 GM이 한국의 대우자동차를 인수를 할 때를 보면은 이제 대우자동차를 통해서 한국에서 차를 팔겠다 이 목적보다는 이제 대우자동차의 이런 소형차가 유럽에서 좀 잘 팔릴 수 있으니 한국과 유럽이 또 FTA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을 위한 좀 전진 기지였었죠. 근데 이제 유럽에서 철수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만큼 생산 능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산 공장을 우리나라에서 또 문을 닫았었던 거죠. 한국 GM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내수에서도 차를 팔긴 하지만 이제 수출 보면은 수출의 거의 90%가 미국으로 갑니다. 가죠. 근데 만약에 관세를 붙게 된다라고 하면은 GM에서도 이 고민이 들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생산 능력에 대해서도 이제 과거처럼 또 그런 걸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현대차가 지금 현재 한 100만 대 정도 캐파가 되고 얼마 전에 공장 준공하고 이제 합쳐서 그렇죠. 이제 한 120만 대 정도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 한국 내 생산 물량까지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차는 불가피하게 미국의 생산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만약에 관세가 된다 그러면요, 당연히 현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포기하기에는 그렇죠. 수익성이나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이나 너무나도 이제 그 중요한 시장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지 생산을 늘려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한국 공장을 어떻게 하느냐일 텐데, 이제 2018년에 저희 한미 FTA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에 대한 관세 우려, 그 기준으로는 이제 없어진 거였었죠.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비중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왜냐면 이제 관세 우려가 한미 FTA 개정을 통해서 해소됐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만큼 뭔가 비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기에는 많은 비용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장을 그곳에다가 수출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수지타산이 좀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기존에는 보면 한국 공장에서 뭐 미국도 보내고 유럽도 보내고 중동도 보내고 아세안도 보냈지만 한미 FTA 개정 이후로는 이제 미국 비중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거의 국내 수출 한 60% 가까이, 기아차도 한 40에서 50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제 현지 생산을 늘리게 되면 이거를 이제 좀 뭐 협상을 통해서 유예나 뭐 면세를 받던지
아니면 이제 다른 시장으로 또 네. 이제 어떻게 조정을 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파는 물량은 전부 미국 아니면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인가요?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멕시코가 일부 있긴 네, 있지만 네, 네. 이제 한국과 미국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아 같은 경우가 한국산, 멕시코산, 미국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미국의 물량을 늘린다고 하면 생산 물량을 늘린다고 하면 한국에서 생산한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뭐 예를 들어 미국의 판매량을 지금보다 더 늘린다. 네. 뭐 200만 대까지 간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 수출을 계속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문제는 관세가 없던지 네. 아니면 지금 밝혀놓은 건 25%보다는 좀 더 낮아지던지 해야겠죠. 네. 결국은 한국의 생산 물량이 줄어들면 한국의 학내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사례가 과거에 한국 GM에서도 분명히 있었었던 네, 네. 거죠. 그리고 자동차는 꼭 자동차 회사가 고용하는 직고용 말고도 네. 간접으로 고용 성수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협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우선 과제겠죠. 네.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들이. 또 한편으로는 뭐 플랜 B로서 네. 이제 다른 시장을 또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대체 시장. 그쵸. 네. 뭐 최근에는 이제 미국만큼이 크진 않지만 네. 다른 신흥국들도 또 현대기아차가 또 신흥국을 굉장히 잘했었죠. 네. 그래서 서프라임 사태도 보면은 저희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꽉 잡고 있었었기 네, 네.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시장을 또 개척하는 것도 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대기아차가 가장 전략적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대체 시장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보면은 이제 인도에 굉장히 좀 인도. 공을 쓰고 있죠. 뭐 기아차도 2019년에 이제 인도 시장에 나갔고 그렇죠. 현대차도 내년에 인도 3공장을 이제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동차가 굉장히 또 저희가 무역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네. 자국 시장이 크고 근데 이제 제조업이 좀 약한 나라는 관세를 또 엄청나게 때립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 관세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현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꼭 우리나라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인도도 고민이 클 거고, 그렇죠. 뭐 베트남, 아세안 국가들도 클 거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과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이런 관세를 이번 계기로 인해서 좀 낮춘다던가 서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 뭐 시장을 좀 개척하던가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생산을 합니까? 일단 현대차가 현재까지로는 네. 거의 한 연 70만 대 정도, 70만 뭐 대. 예, 최대 그 정도 할 수가 있는데 꽤 이제 새로운 많네요. 공장에 또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 기아가 한 30만 대 체제를 구축을 해놓은 거라서 네. 뭐 현재로만으로도 거의 한 100만 대 체제는 이미 거의 거죠. 미국에 버금가는 그렇죠. 셈이 예. 됐네요.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 인구를 넘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 자체는 중국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성장성은 굉장히 잠재력이 큽니다. 크네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관세 때문에 네. 한국에서 수출하기보다는 이제 현지에서 했는데 뭐 이번 기회 때 인도도 고민이 많을 테니까 좀 그런 국가들과의 좀 시장을 활로를 좀 뚫을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중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도 뭐 시장을 개방한 1980년대부터 네.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를 또 높게 보호무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국 시장을 보호해야 되고 또 이제 현지 생산을 유도해서 일자리를 만들게 하게 된 거였죠. 뭐 한 2016년, 17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기아차가 시장에서 10%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중국 자국 업체들이 많이 성장을 했죠. 그렇죠. 뭐 BYD, 뭐 신생업체 샤오펑, 뭐 지리자동차, 리오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업체들이 다 고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가 이제 프랑스 업체들이 많이 특별히 좀 더 많이 힘들지만 뭐 GM 포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폭스바겐도 되게 힘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1등이었다가 이제는 그 위상이 거의 많이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업체들이 중국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게 이 미국이 터지다 보니까 더 힘들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 시장 양쪽에서 네. 한쪽에서는 점유율이 빠지고 있고 네. 한쪽은 나름 이제 돈을 벌고 하는 시장인데 이제 관세가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양쪽에서의 이중고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우리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경쟁력을 높이고 대체 시장을 착 발굴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생사가 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25%를 맞는 거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지 뭐 현재로서는 다들 어떻게 보면 이 리스크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시장을 확보하고 네. 이 위기 협상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잘 하느냐가 앞으로의 성장성은 확실히 저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공장을 세울 수라도 있는데 네네. 지금 부품업체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품업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확실히 자동차 업체들은 네. 뭐 지난 몇 년간 실적도 좋았었고 네네. 근데 이제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좀 작은 업체들도 많고요. 네네. 또 재무 구조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한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 업체가 미국에도 같이 나갔다 그러면은 뭐 미국에서 이제 또 추가되는 게 있겠지만 한국에만 이제 있는 업체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한국 GM이나 현대기아가 앞으로의 한국 생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또 자동차 산업이 이 철강 산업하고 또 상당히 연관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자동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전후방에 뭐 화학, 철강, 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운송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죠. 그래서 네. 최근에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걱정으로 인해서 상해 운임지수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 금융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동차 하면 철강이지 이런 네. 거지만 이 직간접까지 생각했을 때는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좀 올리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점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이제 협상 뭐 이런 관세 조율을 네, 어떻게 네. 하느냐겠죠.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좀 이제 논외로 한다고 하면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 경쟁력이 좀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뭐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원가 경쟁력으로 승부를 봤다면은 네. 이제는 중국 업체들도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더 이상 가격 경쟁력만으로 승부하기는 좀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은 단순 관세뿐만이 아니라 뭐 인공지능이니 아니면 자율주행이니 정말로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제 위상과 향후 성장성이 다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당연히 기본적인 외부의 변수 말고도 기술 경쟁력, 그다음에 신기술 발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비하면 참 현대기아차도 경쟁력이 상당 수준으로 그렇죠. 올라온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계 선진 기술 수준을 100 정도로 본다면 현대기아차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나요? 뭐 일단 이게 워낙 분야가 많다 보니까 네네네. 일괄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뭐 일단은 예전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거, 뭐 디자인, 실내 공간 이런 거는 진짜 이제는 뭐 수입차 로고를 보지 않으면은 네. 뭐 이게 뭐 수입차인지 국산차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라고 네네네.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게임의 규칙에서의 경쟁력이었었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 자율주행이겠죠.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내가 차를 타면은 목적지까지 출퇴근을 시켜줘 하면은 이건 내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뭐 디자인이 좀 안 좋아도 네. 이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성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뭐 테슬라나 이런 선진 업체들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몇 년 정도의 좀 격차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이제 뭐 조만간 뭐 5년 정도만 지나면은 전기차가 거의 대세가 될 거라는 뭐 이런 전망이 많은데 전기차 쪽이나 친환경 쪽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뭐 일단은 현대기아차의 가장 큰 친환경 측면 장점은 네. 다변화가 돼 있다라는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꼭 가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GM 같은 경우는 보면은 최근에 고전을 많이 하는 게 전기차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고 네. 원래 25년에 100만 대 전기차를 미국 북미에서 팔겠다 했지만 그랬죠. 캐짐도 있었고 또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고 하면서 좀 전기차 정책 불확실성도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M은 어떻게 보면 좀 전기차 포드도 적자를 보지만 팔고 있는 상태죠. 근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외에도 하이브리드, PHEV, 거기다 수소차까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하이브리드를 또 통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의 선택, 다양한 선택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차 라인업을 갖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미국이나 네. 이제 유럽 업체들 대비는 네. 좀 경쟁력이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제가 드는 생각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차가 배터리로 가는지, 네. 뭐 수소차로 가는지, 디젤로 가는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정말로 편하게 간다면 이건 내 삶 자체가 바뀌는 건데 네. 이 배출가스가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면은 네. 이왕이면 유지도 싸고 뭐 기름값도 편하고 또 충전 이런 거 스트레스 안 받으면 하이브리드 괜찮아 이런 소비자들도 많거든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나 부품 업체들이 어떤 점에서 경쟁력을 높여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앞으로 뭐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 기술이겠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유조 센서들 이런 것들은 신뢰성이 또 되게 중요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이제 안전성, 신뢰성이 필요한 거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다변화, 그 다음에 고객 다변화, 특히 부품사들한테는 그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고객 다변화. 우리나라 부품사들이 대부분이 이제 좀 현대기아차한테 좀 많이 의존이 되어 있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같이 영향을 또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좀 다변화를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거는 한 개 업체나 뭐 그룹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정부, 그다음에 기업. 그래서 신의 한 수라기보다는 정말 묘수를 여러 개를 해가지고 좀 같이 돌파를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스타트업들도 정말 발굴할 수 있는 제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레이건 정부 때부터 SBIR이나 뭐 STTR 이런 해서 신생업체들을 뭐 지금 퀄컴도 그 제도를 통해서 했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그렇고 암젠도 그랬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봤을 때 자동차 산업에서 이렇게 큰 판도 변화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군요. 뭐 10년 전, 20년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신생업체들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결국 뭐 기업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좀 돼야 경쟁력을 높이는데 좀 승부를 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신영증권 문영건 연구위원님 모시고 트럼프 관세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